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센서 일부가 손상돼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고성능 촉각 전자피부가 개발됐습니다. 손가락 압력에 따른 전기 저항 변화를 읽는 원리인데 센서와 전선을 분리해 일부 결함에도 작동할 수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고체 물질에서 전자들이 액체와 고체 특징을 모두 가진 전자결정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을 세계 최초로 밝혔습니다. 과학계는 이번 연구 결과가 향후 고온 초전도체나 초유체 현상의 비밀을 풀 단서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 양상을 정확히 추정하는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감염력의 현재와 과거 상태를 모두 반영하는 새로운 방식을 적용했는데 코로나19 유행 초기의 감염 재생산 지수를 정확하게 추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공룡 등 고대 생물의 화석 2만여 점을 갖춘 국내 최초의 국립화석박물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희귀한 거미 화석 등 국내에서 발굴된 화석 전시 비중이 90%에 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피부에 붙여 손가락 터치로 드론 등을 조정할 수 있는 고감도 촉각 전자피부가 개발됐습니다. 기존과 달리 전기 배선을 센서 외곽에 깔아 센서 일부가 손상돼도 정상 작동할 만큼 내구성을 높였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유연하고 신축성이 좋은 전자피부입니다. 전자피부를 팔에 두른 뒤 글씨를 쓰자 대형 스크린 화면에 글씨가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소형 드론 조종. 팔에 붙인 전자피부를 꾹 누르자 드론이 서서히 위로 올라옵니다.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살짝 움직이면 그대로 따라 움직이고 360도 회전도 척척 해냅니다. 전자피부를 손으로 눌러 글씨를 쓰거나 드론을 조종할 수 있는 건 고감도 촉각 센서 덕분입니다. 촉각 센서가 손가락을 움직일 때 미세한 압력 변화로 생기는 전기 저항 차이를 읽어냅니다. 전도체에 기계적으로 변형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공간이 좁아지면서 저항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 저항이 증가하는 거를 역산해서 다시 이제 이만큼의 다시 기계적 변형이 있었다를 알아내는 게 기본 원리이고요. 기존 촉각 전자피부는 센서와 배선을 같은 부위에 넣어 물리적 손상에 취약하고 제작 공정도 복잡했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고감도 촉각 전자피부는 센서 일부가 찢겨도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센서 바깥부에 배선을 깔아 일부가 손상돼도 배선은 끊기지 않아 전체 시스템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배선이 바깥에 이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쪽에 이렇게 전도체가 파손이 되어 일부 파손이 되어도 저희가 이 배선을 통해서 전압 변화를 인지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팔에 둘러 누르는 방식으로 간편하게 사물을 조작할 수 있는 촉각 전자피부.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로봇 조종이나 AR, VR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응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정확도를 크게 높인 전염병 확산 예측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 수리계산과학연구단 김재경 CI 연구팀은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고려대, 경북대와 공동으로 현재와 과거를 모두 고려해 적은 정보로도 감염 재생산 지수를 더 정확히 추정할 수 있는 전염병 확산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기존 모델은 모든 접촉자가 같은 확률로 감염력이 발현된다고 가정해 과거 영향을 반영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새로 개발한 모델은 현재와 과거 상태를 모두 이용하는 자연 미분 방정식을 도입해 기존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연구진은 서울의 누적 코로나19 확진자를 활용해 개발한 모델의 정확도를 평가한 결과 코로나19 유행 초기였던 2020년 1월에서 3월 사이에 감염 재생산 지수를 기존 모델은 4.9, 새 모델은 2.7로 추정했습니다. 국내 연구팀이 전자와 전자를 묶어주는 전자결정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연세대학교 김근수 교수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고체 물질에서 전자들이 액체와 고체의 특징을 모두 가진 전자결정 조각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실험으로 밝혀냈습니다. 전자는 원자와 달리 규칙적 배열을 이루지 않지만 1963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유진 위그너는 고체 물질의 밀도가 낮아지면 전자들이 서로 밀어내며 규칙적으로 배열되는 전자결정을 형성할 거라는 이론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전자결정 조각은 방사광 가속기와 흑린을 이용해 위그너의 이론을 실험으로 입증한 것입니다. 김근수 교수는 초온 전도체, 초전도 현상을 완벽히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전자와 전자를 묶어주는 힘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이라며 이번 실험으로 전자들이 국소적이나마 일정한 배열을 이룬다는 것을 알게 돼
향후 고온 초전도체나 초유체 현상의 비밀을 풀어낼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소량의 전류로 고용량 전기차 배터리의 상태를 진단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권경하 이상국 교수 연구진은 10mA의 낮은 전류로 전기차 배터리의 성능과 상태를 평가하는 지표인 임피던스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전기화학 임피던스 분광법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피가 크고 비용이 많이 드는 구성 요소를 최소화해 기존의 전기화학 임피던스 분광법보다 비용과 복잡성을 크게 줄였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존의 전기화학 임피던스 분광법은 수암페어의 높은 전류를 이용해 배터리에 전기적으로 많은 손상을 줄 수 있어 고장이나 화재 위험을 높일 수 있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자동차 가속 페달과 정지 페달을 헷갈려대는 페달 오조작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급발진을 주장하지만 오조작으로 결론 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사고의 40%는 고령자가 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갑자기 속도를 내며 중앙선을 넘어가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받아 버립니다. 차를 빼는가 싶더니 지하 주차장으로 돌진하고 주차하려다 속도를 내 앞차를 그대로 밀어버립니다. 모두 가속 페달을 정지 페달로 착각해낸 사고로 주차나 출차 중 빈도가 높았습니다. 특히 위 사례들의 운전자는 모두 70대였는데 실제로 이런 페달 오조작 사고에서 고령자 비중은 압도적입니다. 페달 오조작 사고는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평균 2,000건 정도인데 61살 이상 비중이 40%에 달합니다. 70살 이상은 운전면허 소지자의 6%에도 못 미쳤지만 사고 비중은 14%가 훌쩍 넘습니다. 고령자일수록 고령자에 따라서 그런 반응이 조금 느린 부분 때문에 운전 경쟁이 상당히 높더라도 대처가 조금 느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상자 14명을 낸 시청역 사고나 행인 2명을 숨지게 한 부산 해운대 사고처럼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연구소는 페달 오조작을 감지하고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하면 관련 사고를 60% 넘게 줄일 수 있다며 보급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런 장치가 장착돼 나오는 차종은 하나뿐이지만 일본은 신형 차량의 90%에 달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고령자 등 교통약자 통행이 잦은 서울 주요 지점 횡단보도 파란불 신호 시간이 최장 6초까지 늘어납니다. 서울시는 인구 고령화와 함께 고령자의 횡단보도 보행 교통사고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교통약자 보호구역이 아닌 곳에도 보행시간 연장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횡단보도 보행 신호 시간은 1m당 1초, 노인 보호구역과 어린이 보호구역 0.7m당 1초의 진입 시간이 더해집니다. 시는 동별 고령자 인구 비율과 최근 10년간 교통사고 건수를 검토해 보행 신호 시간 연장이 필요한 횡단보도 123곳을 선정했고 연말까지 보행 시간 연장 작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난폭운행과 법규 위반 등 일부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끊이지 않는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된 오토바이 번호판 개선 작업에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해결책으로 거론됐던 전면 번호판은 일단 포기하고 대신 후면 번호판의 식별력을 키우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김기봉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차 사이나 갓길을 이리저리 내달리고 신호를 무시한 채 보행자들을 위협하는 오토바이들. 자기네들은 지나갈 수 있어서 휙 지나가는데 우리는 엄청 놀래거든요. 신호도 안 지키고 다니는 그런 오토바이도 많고 특히 젊은 애들, 택배 기사들 보니 오토바이가 유발하는 교통 문제는 날로 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2018년 이후 4년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륜차 등록 대수는 연평균 0.1%씩 줄었지만 교통사고 건수는 연평균 1.3%, 사상자 수 2.8%, 법규 위반 건수는 무려 9.2%씩 늘었습니다. 오토바이 불법 운행의 효과적인 단속과 예방을 위해 정부 차원의 오랜 검토가 일단락됐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건 자동차 같은 단속을 위해 검토된 전면 번호판. 하지만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부착 방안은 시행이 어렵게 된 모습입니다. 안전성과 실효성 등 몇 가지 녹록치 않은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전면에 번호판 거치대 부착이 쉽지 않은 데다
사고 시 번호판이 치명적인 흉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습니다. 무엇보다 번호판을 단다 해도 현재 교통단속 카메라로는 인식이 안 된다는 게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번호판이 아닌 상징적 의미의 전면 스티커 부착으로 대체하고 대신 후면 번호판의 식별력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몇 가지 후보를 놓고 검토한 결과 현재 115mm인 번호판 높이를 150으로 늘리고 전국 단위 번호 체계로 단순화하며 글자 크기를 굵고 크게 키우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후면 촬영이 가능한 후방 단속 카메라가 태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네, 오토바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골목길이나 건널목 이런 곳에 후면 단속 카메라를 집중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설치해야 이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토부는 이달 안에 후면 번호판 개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2월에 공포, 내후년 3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인데 오토바이 교통 문화가 얼마나 개선될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의정 갈등으로 의료 공백이 길어지면서 서울대 병원을 비롯한 대형 병원들이 막대한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서울대 병원의 당기 순손실은 1,627억 9천만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분당 서울대 병원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수익이 308억 3천만 원이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418억 원 적자로 돌아서며 순손실 증가폭이 700억 원을 넘겼습니다. 또 빅5 병원으로 꼽히는 서울 아산병원은 같은 기간 216억 원 적자, 현대세브란스 병원은 160억 3천만 원 적자, 서울 성모병원은 130억 9천만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한 의원은 병원들의 경영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비영리 법인이 시설 투자나 교육 등의 목적을 위해 적립하는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을 결손 보전에 쓸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적 고립 상태로 살다가 숨을 거두는 고독사 사망자가 4년 연속 증가해 지난해 하루 10명꼴인 3,661명을 기록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고독사 사망자가 2019년부터 최근 5년간 연평균 5.6%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체 사망에서 고독사가 차지한 비율도 지난해 1.04%를 기록해 한 해 전 0.95%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6월부터 고독사 범위를 과거보다 더 넓게 인정한 것이 사망자 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했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이 84%로 여성의 5배가 넘었고 나이별로는 60대가 31%, 50대가 30%, 40대 14% 순이어서 5, 60대 남성이 고독사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농업 활동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돕는 걸 치유농업이라고 하는데요. 뇌졸중 후유증으로 몸 한쪽을 쓰지 못하는 편마비 노인들의 재활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익산의 한 치유 농장입니다. 몸이 다소 불편해 보이는 어르신들이 335 모였습니다. 메인 프로그램은 텃밭에 상추 모종 심기, 가위로 라벤더 잎 자르기, 가량이 물씬 풍기는 국화꽃을 화분에 옮겨 심는 작업도 인기입니다. 뇌졸중 후유증으로 몸 한쪽에 편마비를 겪는 어르신들이 근력 운동을 겸할 수 있도록 동작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마비된 쪽이라든지 그렇지 않은 쪽을 같이 상생해서 운동할 수 있도록 제가 운동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팔다리가 불편한 어르신은 프로그램 참여 후 몸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옛날에는 여기 올리려고 그러면 힘들고 이랬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리게 되고 그런 게 좋아지더라고요. 뇌졸중으로 인한 뇌 손상을 겪게 될 경우 정상 범위로 회복되는 경우는 1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0%는 편마비 장애를 안고 여생을 재활치료에 의존해야 합니다. 농진청이 편마비 노인 대상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개발한 이유입니다. 65세 이상 편마비 노인 30명에게 적용해봤더니 개별 운동을 수행한 대조 집단보다 마비된 쪽의 근력과 보행 능력이 모두 개선됐습니다. 자아 존중감도 10.7% 상승해 정서적 안정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물을 재배를 하면서 그런 재배 활동들을 통해서 이제 재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가 목표로 하였고요. 이제 마비 측 근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동작들 7가지를 선정을 해서 그런 것들을 반복 활동할 수 있도록
농진청은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복지기관과의 연계를 적극 모색하고 현재 7종인 프로그램도 19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YTN 최명순입니다. 현대차 계열사인 로봇 제조업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인공지능 AI를 탑재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일본 도요타 자동차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두 회사가 도요타 연구소의 로봇용 대규모 행동 모델 기술과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아틀라스 로봇을 결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두 회사의 협력은 지난주 경쟁사인 테슬라가 선보인 옵티머스 로봇과 같은 다른 스마트 로봇 프로그램에 잠재적인 도전이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2020년 현대차에 인수된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이족 보행이 가능한 로봇 아틀라스와 로봇계로 알려진 스폿 등 로봇으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도요타의 협력은 상업적 사용까지 염두에 둔 기초 연구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지만 양측은 구체적인 시간표와 예산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프라다가 미국 우주기업 엑시멈 스페이스와 함께 디자인한 우주복이 공개됐습니다. CNN은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달 착륙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3호 임무에 사용될 우주복 디자인을 공개했습니다. 대부분 흰색인 우주복은 프라다의 상징인 빨간색 줄무늬와 함께 팔꿈치와 무릎에 회색 패치가 들어간 것이 특징입니다. CNN은 우주복이 열을 반사하는 소재로 만들어져 극도로 높은 온도와 달의 먼지로부터 우주인을 보호한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복과 특수 제작된 부츠를 신고 하루 8시간 우주 유영이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공룡 발자국과 삼엽충 등 화석 2만여 점을 갖춘 전국 최초의 국립화석박물관이 대구 달성에 문을 열었습니다. 주로 외국 화석을 전시하는 사립박물관과 달리 국내 화석과 발굴의 역사, 교육에 집중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대의 신비로움을 품은 화석 수백 점이 전시관을 가득 채웠습니다. 단단한 조직이 없어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거미 화석은 단번에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공룡과 거북이 알까지 표면 질감이 생생히 남은 화석을 직접 보며 고생물학자의 꿈을 키워봅니다. 아이가 와서 이렇게 직접 화석도 보고 뚝뚝 끊기는 지식들이 이제 이어져가지고 영상으로 습득할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서 저도 같이 공부하고 가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대구 달성군이 전국 최초로 공립화석박물관을 개관했습니다. 공룡 발자국부터 삼엽충, 암모나이트 등 각종 화석과 암석 2만여 점이 전시됐습니다. 주로 해외 화석을 전시하는 사립박물관과 달리 공립의 취지를 살려 국내 화석 비중을 90%까지 늘렸습니다. 크고 아름다운 외국 화석들이 대부분 좀 전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화석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 이러한 화석들이 일반인 분들에게는 많이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서 가까운 국립대구과학관과 꿈나무과학관 등 각 기관이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저희가 교육을 중점으로 한 그런 어린이 프로그램들을 많이 준비하고 기획하고 있으니까 이 공간이 아마 우리 달성을 이끌어갈, 대구로 이끌어갈 그런 꿈나무들의 미래의 산실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단체 관람객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건국대 동물병원이 국제수의응급의학회로부터 동물병원 응급실 시설 레벨2 인증을 받았습니다. 건국대 동물병원의 이번 레벨2 인증 획득은 대학 부속 동물병원으로서는 미국 대학 외 전 세계에서 최초입니다. 건국대 동물병원 수의응급 중환자의학과에서는 반려동물이 응급 상황에서 내원하면 안정화 후 정밀검사 진행, 수혈과 수술을 동반한 특화 치료가 가능하며 지역병원과의 연계는 물론 펫 앰뷸런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제수의응급의학회는 장비와 인력 등을 평가해 자체 기준을 충족한 기관에 대해 총 3단계로 인증을 부여하는데 가장 높은 단계인 레벨 1은 미국 내에서만 가능해 이번 건국대 동물병원의 레벨 2 인증은 사실상 미국 외 지역의 동물병원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인증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13일 강원 화천 양돈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역학관계에 있는 축산 농가를 정밀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화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자 인접한 포천, 가평 등 경기 북부 역학농가 6곳에 대한 정밀 검사와 도축장 역학농장 109곳에 대한 임상 예찰을 실시했습니다.
도는 경기 북부 양돈동가 예찰 활동을 계속하고 파주와 연천 접경 지역 양돈동가 20곳에 대해 ASF 환경검사를 다음 달 말까지 할 방침입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17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10차 해양 방류를 개시했다고 교토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10차 방류는 다음 달 4일까지 진행되며 방류량은 종전 회차와 같은 7,800톤입니다. 도쿄전력은 측정 확인용 탱크들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삼중수소 등 방사성 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밑돌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도쿄전력은 지난해 8월 24일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해 그동안 9차례에 걸쳐 오염수 약 7만 톤을 바닷물과 희석해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 내보냈습니다. 도쿄전력은 올해는 10차 방류까지 진행한 뒤 점검 작업을 거쳐 내년 2, 3월에 11차 방류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나이지리아 북부에서 사고로 뒤집힌 유조차가 폭발해 최소 147명이 숨졌습니다. 극심한 경제난에 사고 유조차 연료를 퍼가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든 탓에 대형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밤중 도로 위에 검붉은 불길이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자정쯤 나이지리아 북부 지가와주 타우라 지역 도로에서 유조차가 전복됐습니다. 뒤집힌 유조차가 폭발한 뒤 불길이 크게 번졌고 주변에 있던 주민 140여 명이 숨졌습니다. wadda ta sami faduwa misalin karfe 11 na dare. To haka dai mutane sun fito. 현지 경찰은 뒤집힌 유조차에서 연료를 퍼가기 위해 인파가 몰린 상태에서 폭발이 일어나 인명피해가 컸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사망자 대부분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불길이 거셌습니다. 현지 당국은 마을 주변에 대규모 묘지를 만들어 장례를 치렀습니다.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최대 산유국인데도 정유시설이 부족해 석유 제품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정부가 연료 보조금을 철폐한 이후 휘발유 가격이 3배나 급등하면서 어려움이 커졌습니다. 연료를 퍼가기 위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달려드는 이유입니다. Because some persons do not really see the disadvantage of all of these things. They only see what they stand to gain, as in trying to scoop fuel and make money out of it. Maybe as a result of the economy hardship, that's the only opportunity they have. 장기간 경제난 속에 철도 등 교통 인프라가 열악해 유조차 관련 사고가 대형 참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에도 유조차 폭발 사고로 100여 명이 사망했고 최근엔 유조차가 가축 수송 트럭과 충돌하면서 40여 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호주 시드니 여러 해변에 기름 찌꺼기 덩어리로 추정되는 검은 공 모양 물질이 무더기로 밀려와 당국이 해변을 폐쇄하고 정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시드니 동남부 쿠지 해변에는 전날 오후부터 골프공 크기의 검은 덩어리 수백 개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이런 현상은 이날 오후 수생보호구역인 고든스베이 해변과 쿠지 해변에서 1km 떨어진 웨딩케이크 섬에서도 발견됐습니다. 당국은 정화 작업을 벌이며 해당 물질이 정확히 무엇이며 어디에서 밀려온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환경보호청과 함께 조사도 시작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 물질이 이른바 타르볼이라고 불리는 기름 찌꺼기 덩어리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타르볼은 기름이 플라스틱이나 물과 닿았을 때 만들어지는데 주로 바다에서 기름 누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근 해변에서 나타납니다. 오토바이 불법 운행을 예방하고 단속하기 위해 오토바이 후면 번호판을 개선한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행되기까지는 개정을 위한 입법 마련과 후면 촬영이 가능한 후방 단속 카메라 설치가 필요한데요. 교통사고와 법규 위반 건수를 줄이기 위한 해결책이 마련됨과 동시에 운전자의 인식과 교통 문화도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